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특별 통지. 2. 특수 무대 준비 완료. 3. 북한의 배드엔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특수부대의 비밀 작전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있을 수 없는 특수부대의 모습이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일각에서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들이 왔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났는데요. 알고 보니 북한을 상대로 한 비밀 작전이 펼쳐졌고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간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는 북한을 상대로 참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미국은 한국과 공조를 통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상황. 과연 미국 특수부대의 비밀 작전은 어떤 것이었으며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발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실행되는 훈련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던 미국이 최근 놀라운 소식을 공유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그린베레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미 육군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진 그린베레가 올해 4월 한국에 들어와 6월까지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그린베레 훈련 모습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와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 그린베레가 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7차 핵실험이 제기되던 시기에 그린베레가 한국에 몰래 잠입 이후 큰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국내를 떠난 것이죠. 일본 오키나와 기지 소속으로 알려진 이번 그린베레의 모습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수전을 담당하는 그린베레는 엄선된 인원들만이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최정예 부대로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미군은 훈련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가 없이 개인 기량을 갈고 닦기 위한 일이라며 그 외에 별다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들이 한국에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북한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으로 넘어온 39호실 출신 탈북자 소식을 저희 채널에서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북한의 코로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넘어온 이들을 한국 정보당국이 신문하면서 북한 정권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알 수 있었죠? 바로 고성을 통해 대규모 난파 병력이 이동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당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던 북한은 사전 준비를 위해 전 병력을 움직이는 등 사전 위험 요소 차단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북한 정부는 7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전에 남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혼란을 도모하고자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39호실에서 근무하던 이의 증언이었기에 신빙성은 높았죠. 그리고 이 시기는 공교롭게 그린베레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군 난파 정보를 입수한 한국이 미 특수부대 그린베레와 공조를 통해 북한군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 침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그린베레의 작전 특성상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린베레가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린베레가 해상침 투작전을 유달리 한국 바다에서 자주 시행했다는 점이죠. 4월에서 있었던 훈련에도 해상침투 훈련이 있었다고 하는 그린베레. 공교롭게도 주한미 특수전사령 부서코가 SNS를 통해 올해 2월 해상 특수부대가 훈련하는 장면도 외부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연달아 해상침투 작전 관련된 정보가 공개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린베레는 고성 근처 휴전선을 넘어 작전을 실행 이후 복귀 루트로 동해를 이용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실제로 고성 근처에서 다수의 외지인들이 모습을 보였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고 철책 주변이 시끄러웠다는 보고도 있었던 만큼 그린베레는 단순히 훈련만을 위해 한국에 찾아온 것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북한은 즉각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행동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던 것은 일상적인 비난이 아닌 침입에 대한 날카로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북한만 난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준 일이었죠. 중국을 비롯해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도발을 진행하는 북한의 행동을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미국 고강도 작전 수행과 압박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린베레 침투 외에도 북한을 긴장시킨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요. 바로 미국 육군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기갑여단 전투단 액트를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 SBCT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교체에서 한반도에서 어떠한 도발 행위가 있더라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을 도입하기로 결정. 이는 북한의 도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죠. SBCT는
4,4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보병 중심 부대로 선임 지휘관들에게 속도와 효율성, 향상된 기동성을 줄 것을 선언. 미국은 자신있게 이번 변화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림팩에서도 미국은 예전과 달리 작전을 드러내는데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을 긴장시켰죠. 특히 한국 해군 특수전단 유니티즈와 미국 특수부대가 같이 모습을 보인 VBSS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강수를 두었죠. VBSS는 승선 검색 훈련으로 선박에 대한 차단, 침투, 승선 수색, 장악 절차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번 특수훈련에서 한국과 미국 부대 모습을 노출한 것은 다른 국가 훈련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을 앞두고 연일 부대 출격하는 미국은 중국 군을 상대로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림팩에서는 공개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특히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잘 무장된 모습이었는데요. 대형 수송함의 PH 마라도함과 이지스 구축함 DDG 세종대왕함은 물론 문무대왕함, 손원 1급 잠수함 KSS 이신돌석함을 포함해 역대급 인원을 선보이면서 한국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드러냈는데요. 이 모습도 한국군의 모습과 함께 공개하면서 북한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미국 특수부대원들과 같이 훈련하는 장면에서는 한국 태극기를 어깨에 단 특수부대원이 가상의 적을 시원하게 제압해 한국 특수부대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냈죠. 북한은 당연히 이러한 미국의 강경 태도에 비난을 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 죽기 마련이라는 글을 남기며 조선반도 주변에 미국 정찰기와 전략자산이 빈번하게 날아드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을 남겼죠. 그리고 북한이 지켜보고 있는 것에 반응하기라도 한 듯 F-35A 스텔스 최신 전투기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한미 양국 최초로 F-35A 연합훈련이 시행된 것이죠. 양국의 F-35A 스텔스 비행기와 함께 F-15K, F-16, KF-16 등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 30대가 훈련에 동원되었고 가상의 적군 아군으로 나뉜 이들 부대는 주요 항공작전 임무 수행 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놓고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F-35A를 비롯한 전략 자산을 외부에 노출시키기 자제해왔던 미국의 행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국에선 보여준 것이죠. 자극받은 북한에서는 F-35A가 북한을 노리고 있다고 선언, 북조선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짓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공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는 북한은 결국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국가 방위력 강화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 핵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죠. 유화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바뀌면서 북한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핵미사일 발사 위협과 방사정포를 연달아 쏘는 것만으로는 미국을 도저히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심지어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북한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기까지 했죠. 현재 방한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주요 인사들과 만난 그녀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놀라운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수단보다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단을 미국은 들고 있고 지금 미국이 이를 사용하는 게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죠.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봐주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며 다급한 문제가 놓여있기에 수단을 사용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금줄과 관련된 제재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북한의 해킹그룹과 마약 밀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유통망을 미국이 이를 전부 압수할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했죠.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북한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린베레가 북한 영토까지 침범했다가 다시 나온 마당의 군사 도발과 경제 제재가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들어간다면 북한에서 이를 버틸 힘이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북한 정부만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도 위협을 느끼는 이들이 속출 불안한 이탈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는 이들 단속에 나서며 지방정부들은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반동분자 색출에 힘을 다할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품을 들여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한 김정은의 모습에서
허둥대는 북한의 모습이 쉽게 연상되는 상황. 과거와 달리 강경 일변도로 돌변한 미국과 이에 동조해 강력한 해군 특수부대의 모습을 보이며 북한과의 대결을 다짐한 대한민국의 모습. 돌이킬 수 없는 이들 세력의 대결에 북한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기술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유턴해 발사대로 돌아오는 러시아군의 부메랑 미사일인데요. 지난 3월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켜 그대로 유턴하며 돌아오는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번에는 러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얼마 날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러시아 도시를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미사일로 민간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미사일을 포함한 포탄 불발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미사일 강국이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걸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서 공개한 정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탄약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포탄의 상당수가 북한산 포탄이라는 것인데요. 지금의 높은 불량률이 납득가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까지 손을 벌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란 것인데 여기에 곧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신병기가 지원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남북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몽악하는 러시아가 붙잡은 동아줄이 북한이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은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의 포탄 수급 능력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의 불발탄에 다가가 포탄의 제조 연도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포탄이 무려 1964년에 생산된 물건이었던 건데요. 생산된 지 58년이나 되었으니 불발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이죠. 사실 포탄이 잘 보관되고 관리해왔다면 몇십 년 된 포탄이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유명한 러시아군이 탄약을 제대로 보관하였을 것 같진 않은데요. 개전 이후 수시로 러시아군의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심지어는 탄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탄약고의 사진인데 대부분의 탄약이 녹슬어 있고 나무로 된 탄약 보관함은 썩어서 부서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포탄들의 상태가 이러니 러시아군의 불발탄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탄약을 만들어 보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러시아의 포탄 생산 능력은 80년대 이후 사실상 소멸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주간지 VPK 뉴스에서 탄약을 절약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러시아의 화약 공장은 먼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뒤를 잇던 군사 강국이 포탄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련 시절에 건설되었던 러시아의 화약 공장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도산되어 현재 러시아는 새로운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화약 생산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러시아의 추태를 보면 상태를 미루어 집착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추가적인 북한 장비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구입한 무기들이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북한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생산하는 152mm 포탄이나 카추-40 다연장 로켓에는 첨단 기술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포탄 제조 공정에서 얼마만큼 불량률을 잡아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보관 상태도 러시아군의 탄약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좋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현재 러시아군의 추태에는 이러한 북한산 불량탄들이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군수 물자의 질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군은 해안포와 다연장 로켓, 방사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의 K9 자주포 진지를 향해 기습 포격을 가해왔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쓴 200발의 포탄 중 절반은 섬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도 오차가 매우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30% 이상의 포탄이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습적으로 200발이나 되는 포격을 맞았음에도 당시 전개되어 있던 5대의 K9 중
이대만이 작동불능 상태가 됐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K9은 단 80발만으로 적의 포격 진지를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었죠. 당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사군단은 항시 서울을 노리고 있는 북한군 중에서도 최정의 포병 전력임에도 이 같은 실태를 보여주어 북한군의 군수 물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포탄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소리에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갈 때까지 가버렸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에 러시아의 무기, 정치, 생활 수준이 북한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통렬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또 다른 네티즌은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이 아주 오래된 구형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러시아군은 1943년에서 미래로 순간이동 해온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사러 갔다는 소식에 아주 우스워하며 러시아를 비웃고 있는데요. 대학 신입생이 중학생한테 대마초 사러 가는 것 같다. 근데 사온 게 오레가노야. 고등학교 불량배가 학습장에 있는 애한테 자기 숙제를 시키는 것 같아. 이게 그 발전소에서 말하던 180도 유턴하는 폭탄들인 게 분명해. 코리안 프록시 5. 한 레딧 유저는 러시아에 맞서는 폴란드에는 남한이 무기를 팔고 러시아에는 북한이 무기를 판다며 이 전쟁을 한국의 대리전쟁이라고 명명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를 두고 우스갯소리가 오갈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신무기를 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정말로 남북 간의 대리전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인도적인 물자 지원만 보낼 뿐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새로운 무기 체제를 우크라이나에서 원하고 있는데 이건 살상 무기라고 보기 어려워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질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한국의 무기는 한국형 아이언동 램드입니다.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2차례의 시험 발사까지 성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방어체계인데요. 살상 무기가 아닌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램드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항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 요격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램드 요격 시스템은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북한의 장사정포 방어용으로 개발되어 레이더의 동시 추적 성능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뛰어나 동시에 수백 발이 발사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드 요격탄은 아이언돔 요격탄의 기날개 구조 대신 동체의 2단에 스트레이크를 붙이는 구조로 설계였는데 이러한 설계를 통해 요격 시점에서 요구하는 기동 가속도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대량 구매한 포탄의 대부분이 장사정포 포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하고 만든 램드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게 된다면 어떤 반공 시스템들 보다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K9 자주포의 배다른 형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에서 K9의 차체를 구매해 만든 크라브 자주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18문이 지원되어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 18문만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군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K9 자주포의 폴란드 버전인 아즈 크라브. 보고에 따르면 PZH-2000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전장 스트레스 관리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우크라이나 포병대원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련제 쓰레기 자주포를 쓰다가 크랩을 사용하는 것은 라다에서 포르쉐로 옮겨 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즈 크라브 자주포는 개발 단계에서 사실상 실패작이나 다름없었는데 K9자 주포의 차체를 달면서 기사회생한 작품인데요. K9에 비하면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며 러시아군의 졸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전투기 수-34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주민의 소총에 의해 격추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금생활자인 페드로비치 씨는 총기를 가진 주민들을 독려해 러시아 전투기를 향해 화망을 형성했고 저공 비행하던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공을 세워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페드로비치 씨는
당시 격추한 러시아군 전투기의 잔해 일부를 회수해 차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국가가 수여한 훈장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폐색이 짙어지며 러시아의 동맹국인 중국과 북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있어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시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불어닥칠 전란의 시대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가담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상 군사 동맹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시진핑이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러시아 측은 중국의 태세 전환에 매우 당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물법적으로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푸틴은 국가 부도를 선언하는 등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러시아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목소리를 내왔던 중국.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죠. 시진핑은 대국민 연설에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 기자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냐고 질문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안보 문제라며 뭉뚱그려 말하고 회견장을 나섰죠. 답을 듣지 못했던 AP통신은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국내 상황을 전했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가 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체포해 이들이 러시아의 요원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신문 조사 결과 유력 인사들은 물론 시진핑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까지 러시아 여성 공작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푸틴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방이 조작한 사건으로 평하며 러시아 중국 관계는 다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도 러시아가 괜히 중국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라며 미국이 사주한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은 러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옹호하면서도 서방 국가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중국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죠. 중국마저 서방에 굴복하면 사면 초과로 몰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에 무조건 협력하는 친러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스파이들은 중국 고위급 관료들을 미인계와 우위로 부어 삶으려 했죠. 호주 정치권을 친중 노선으로 바꾸려 했던 과거 중국의 수법과 유사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치권을 조종하려던 러시아 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의해 실패. 중국은 결국 이를 빌미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중국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은 없다고 주장해왔던 중국의 주장과 달리 나토는 최신 중국제 무기가 러시아군에 반입되고 있음을 포착했죠. 그러자 대중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중국은 잡아댔지만 워낙 거짓 주장을 많이 해온 중국을 국제사회가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중국은 말 대신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죠. 그 행동이 바로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이었습니다. 최근 열린 러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중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를 마지막으로 제안했죠. 푸틴은 역시나 시진핑의 제안을 거절. 국제정치학자 피터 자이안은 러중 정상회담에 대해 시진핑의 제안은 합리적이지만 푸틴은 현재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평했습니다. 또한 자이안은 마지막 제안이 거절당한 직후 시진핑은 관계 단절을 결심했을 것이며 실행을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중국 국가안전부는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하면서 시진핑에게 필요했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중국의 태세 전환과 명분 쌓기. 일부 언론으로부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중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계략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중국에서 발견된 러시아 스파이에 대해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러시아가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했던 2014년부터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그대로였고 러시아 스파이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때의 소재를 이미 파악해 러시아 스파이들의 행적을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척을 지는 행동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방을 잘못 건드리면 중국은 그동안 쌓은 경제적 성과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서방과 충돌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왔죠. 가디언지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러시아의 스파이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러시아와 친목을 이어갔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하게 단절해야 할 때가 오자 러시아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내고 있었다는 명분을 바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푸틴은 스파이 행위를 일체 부인하면서도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죠. 푸틴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는데요. 러중 국경지대인 아무르강에 러시아군이 다수의 장갑차 부대를 배치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측도 분노의 장갑차 부대와 미사일 부대까지 전진 배치. 양국은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죠. 중국은 러시아라는 혹을 때려다 오히려 국경 갈등이라는 혹을 붙여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중 관계는 실상을 알고 보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습니다. 러중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영토를 대대적으로 수복하는 상황. 이번 사건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은 러중 양국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엔 어려워 보입니다.